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께 예. 인사 한 말씀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61만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는 황현필 한국사 채널 주인장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순신의 바다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직에 있는 황현필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흥선대원군에서 민비 집권 시기 당시 네. 주변국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게 1860년이기 때문에 19세기 중반입니다. 근데 그 전, 한 200년 전부터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서구 열강이 서세 동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침략하는 과정에서 근대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조금 근대화에 성공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특히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권력을 잡았던 정중앙의 시기 1868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합니다. 근대화에 성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북아에 맹주 역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또 그 시기에 1860년에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게 제2차 아편 전쟁이고, 그 전쟁을 중재해주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주게 되면서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할양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연해주 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 옆에는 청나라와 일본만 있었는데 러시아까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임오군란에서 동학농민운동 이러한 사건이 단순히 조선의 분열로 외국 군대를 주둔하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특히 민비의 파병 요청이 아닌 자국 외교 공사관 보호를 위해 이미 파병했다라는 주장. 이모 6월 1기 대전시립박물관 소장 내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내용이 상당히 길긴 합니다만, 일단 질문 내용 중에 그 자국의 공사관 보호를 구실로 군대가 들어왔다라고 함은 아마 일본 측이 일본 공사관에 700명 주둔시켰던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임오군란이 어떤 사건인지 알면 좋잖아요. 1882년에 99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인데, 임오군란의 배경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비 정권의 부정부패, 무능, 혹시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였다. 당시 선해청 당상관, 선해청이라고 하면 그게 지금 국세청인데요. 그 총책임자가 민교모, 민씨 일족입니다. 민비 오래비였는데 그 선해청 당상관이 99인들 월급을 13개월 동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좀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국가가 가난해서 굶어요. 북한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의 인민들은 실제로 쌀 구경도 못할 때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 정권에서 도움을 주면 그게 전부 다 인민군에게 갔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시대 같으면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권력이 백성을 버려도 자신들을 지키는 군대를 안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별초는 먹여 살렸단 말이죠. 근데 그 구식군인들에게 월급을 안 줬을 정도면 얼마나 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이었는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했을 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민비가 떳떳했으면 구식군인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타나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녀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지금의 경기도 이천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구식군인들이 봉기했을 때 서울 빈민들까지 함께 일어나서 민비를 잡아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공부했지만 어떤 여성 정치 권력자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건 최초의 사례가 민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식군인들이 총을 들고 고종 앞에 가서 우리 대용군 때가 살기 좋았으니까 대용군을 불러달라.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놓고 군대를 해산하겠다. 그래서 대용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권력을 잃고 살기 어려웠던 민비가 숨어 있다가 청나라 군대를 불렀죠. 이건 명확한 팩트고 사실입니다. 영선사라고 해가지고 1881년에 무기제조법을 공부하러 갔던 일행이 있어요. 거기 대표가 김윤식이었고, 민비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고종에게 편지를 썼고, 편지 내용 중에 그 김윤식을 통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고종이 부인 민비의 편을 들어서 김윤식에게 연락을 취하고 실제로 청나라에서 3,000에서 3,500병력의 병력이 위안스카이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위안스카이는 훗날 청나라에서 총통까지 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 위안스카이가 용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오군란은 외국 군대가 우리
나라 서울에 주둔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고 그 단초를 제공한 정치인, 그 여인이 바로 민비다. 그때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용산에 터를 잡았고 일제강점기에 35년간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어찌 보면 서글픈 역사죠. 우리 역사 140여 년간 우리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여인이 민비인데 청나라는 분명히 민비가 불러들였고 그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공사관이 불탔습니다. 그 공사관 불탄 부분에 대해서 조선 정부와 일본 사이에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공사관 신축비 배상금과 그 일본 공사관을 직접 지킬 수 있게끔 일본이 군대 700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약속은 우리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일본도 군대를 올리려고 했던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서울 땅 한복판에 주둔하게 된 건 이건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별의별 경우의 수를 다 봅니다만 자신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잡아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모군란 2년 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용, 홍영식 등의 급진 개화파가 어찌 보면 쿠데타죠. 이걸 성공해놓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합니다. 그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하는데 그 14개조 정강의 1조가 뭐냐면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화파들이 반대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개화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근데 왜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여서 우리 개화 정책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급진 개화파들 갑신정변 주역들이 반대할 때 김옥균이 탁자를 탁 치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죠. 다들 조용히 하시오. 나 안동김 씨요. 안동김 씨면 흥선대원군과 완전 대립되는 집안이죠. 사적으로는 나는 안동김 씨여서 흥선대원군과는 집안적으로는 원수지만 흥선대원군은 이 나라 왕의 아버지 국부다. 국부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볼모로 끌려가 있으면 어찌 자주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김옥균과 자기 개인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 국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가 잡아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민비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친미라는 말은 일본이 민비 살해 후에 명분으로 붙인 말일 뿐 민비는 국익을 위한 외교에 능통한 인물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외교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민비가 국익을 위해 외교를 했다라고 누가 그래요? 그랬습니까? 아, 하기사. 전두환도 정의로웠다라고 하면 정의로운 거고 이명박도 청렴했다라고 하면 청렴한 거니까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죠. 아, 말씀하셨어요? 민비는 국익, 밀리 민복,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없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 역사 속에 좀 유명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 대비거나 아니면 중전이거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려의 천추태후라든지 아니면 조선의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라든지 혹시 영조의 부인이었다가 정조의 할머니가 되는 정순왕후라든지 이런 역사 속에 수렴 청정을 했던 유명한 여인들, 대비들조차도 그 명분이라는 걸 어기질 않았고 국익에 크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데 나름 좀 자제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도 정치기에 안동김 씨가 왕의 외척, 그러니까 중전마마와 대비와 대왕 대비가 다 안동김 씨였지만 자신들이 안동김 씨의 여식으로 이 나라의 중전이 되었지만 막상 자신이 왕실의 여인이 되는 순간 우리 집안 안동김 씨와 왕실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민비는요. 나라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오로지 여흥민 씨. 그러니까 민비가 이게 제가 만약에 여흥민 씨 집안이라면 민비를 진짜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비가 외롭게 컸고 실제로 친형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오랍이라고 이야기했던 민승호나 민교모는 은한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그게 외로웠는지 아주 여흥민 씨고 사돈의 팔촌까지 정말 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여흥민 씨의 부정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모군란 때 경기도 이천까지 민비가 도망을 갔다고 말씀드렸죠. 경기도 이천에서 무당을 한 명 만납니다. 질영군이에요. 이 질영군을 만나서 구술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진령군이 구술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50일 안에 궁궐로 돌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청나라 군대가 와서 50일 안에 민비가 다시 청나라 군대와 함께 궁궐로 갔고 대영군은 청나라로 끌려갔고 민비는 권력을 잡았죠. 그렇게 되다 보니 민비가 이 진령군을 믿고 신뢰하는 건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무당에게 군 칭호를 해줬을까요? 그게 진령군이거든요. 그 진령군이 유교국가 조선에 무당이 마음껏 궁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 궁궐 내에서 말도 안 되는 굿이 펼쳐졌던 시기가 바로 민비 집권기입니다. 그런데 진령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시 민비 아들이었던 훗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훈종이 아프니 금강산 12,000봉에 쌀을 투하하면 아드님이 건강해집니다라고 하니까 그 가나안 나라 조선에서 금강산 12,000봉마다 쌀을 투하했던 게 민비인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서 73년까지 10년간 집권하면서 나라 재정을 정말 튼튼하게 해놨는데, 이게 민비가 집권하고 10년, 15년 만에 진짜 거지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민비가 국익을 위해 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국익을 위해 외교를 했다? 민비는 항상 청나라에게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동학농민운동 당시도 그렇고 나중에 러시아에 의지했을 때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외교를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모군란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 청나라를 불러들였고 청나라 군대와 함께 들어가서 정치 권력을 잡고 국부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게 하고 정치 권력을 잡았는데 청해 내정 간섭이 시작됐다라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국사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고문이 위안스카이가 되는 거고 외교고문이 멜렌도르프가 되는 거고 재정고문이 마젠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민비는 권력을 잡았지만 나라의 외교와 군사와 재정은 외국인들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외교를 했는데, 그런 외교를 했던 민비에게 국익을 위한 외교를 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일 전쟁을 유발시킨 사람은 민비다라는 주장이 누명이라고 KBS 역사 스페셜에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KBS 역사 스페셜 비판하는 영상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벌써 1+1은 2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청일 전쟁,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1882년 이모군란을 이야기했는데 2년 후가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실은 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할 뻔합니다. 아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모군란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3,000병력 주둔해 있고 그 다음 일본군이 700병력이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마침 청나라가 자신들의 속방이라고 생각하는 베트남에 프랑스가 침략해 오니 위안스카이 3,000병력이 돌아가려고 했고,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700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공사관 다케조에가 김옥균, 박용여 등을 꼬드겨서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인데, 그렇게 일본이 주도하는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위안스카이가 1,500 정도의 병력을 다시 몰고 오면서 전쟁이 일어날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1884년 상황만 하더라도 일본은 아직 청나라와 전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 주도권을 청에게 내어준 채 일본은 꽁무니를 뺍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참 이 당시는 젊었고 능력은 있었다라고 봐야죠. 이토 히로부미, 훗날 안중근에게 10월 26일 날 총을 맞아 죽는 그 이토 히로부미가 청나라 텐진에 가가지고 청나라 총리 이용장과 만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뭐냐면 이모년의 두 나라 군대가 다 같이 서울에 주둔하다 보니 갑신정변 때 전쟁할 뻔했으니 우리 청나라와 우리 일본이, 제가 지금 우리란 말을 써서 굉장히 좀 화가 나긴 합니다만 그들 입장에서 그 두 나라가 여기서 전쟁할 수 없으니 군대를 뺍시다. 이게 공동철병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저 바보 조선은 자국이 위기에 빠지면 저 고종이나 민비 같은 권력자들은 외국 군대를 또 부를 확률이 있다. 둘 중에 한 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올리게 되면 같이 군대를 올릴 수 있는 공동 파병권을 넣자. 이게 텐진 조약이고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 잘 체결한 거죠. 왜냐? 정치적 주도권은 청나라에게 내줬지만 조선에서 군사적 주도권만큼은 청나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빵 하고 터집니다. 우리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아름다운 농민운동이잖아요. 제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가 그 동학농민운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갑오년 1894입니다. 우리 동학농민운동을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때 1893 할 때 좀 웃어줘야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 동학농민군을 조선 정부의 힘으로 막지 못하니 청나군대를 불러들인 게 바로 민비 정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청일전쟁은 안 일어났겠냐? 저는 어디서건 어떤 형태건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신년만 하더라도 아직 일본이 스스로 청나라와 전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지만 청나라의 개혁운동인 양무운동은 실패했고 일본의 개혁운동인 메이지 유신은 성공하면서 일본의 국력이 청을 앞서는 시기입니다.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와 전쟁을 하고 싶은데 전쟁할 명분도 없고 전쟁을 할 만한 공간적 어딘가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청일전쟁은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과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 청일전쟁의 승자가 결과적으로 조선의 지배구도를 가져갈 테니까. 다만 어떤 형태건 청일전쟁은 일어났겠지만 그 전쟁의 공간을 우리 한반도로 만들어버린 여인이 민비잖아요. 이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동학농민군을 조선정부의 힘으로 진압하지 못하니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해라. 아니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면 일본 군대가 따라 들어온다는 텐진 조약을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본 바에 의각하면 고종과 민비는 설마 일본이 청나라를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그만큼 어두웠던 거죠. 일본은 정말 전쟁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 명분과 전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한반도로 상정시켜버린 게 민비였고 그 강대국 두 나라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했을 때 당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1894년에 조선 백성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민비 책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민비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라마나 매체에서 민비를 위인으로 그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그 일본에 의해 정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 국모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강의에도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국모가 능력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 손으로 국모를 몰아내거나 우리에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네 엄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친구 멱살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모를 우리가 혼내야지 왜 일본인이 와서 함부로 죽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을미사변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을미사변은 민비 개인의 죽음을 떠나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너무 큰 상처를 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큰 사건이 아무래도 뮤지컬이나 드라마화되다 보니 민비가 이렇게 영웅시된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고 그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 의도를 미리 알고 그걸 막아내려고 했던 여인인 것처럼 그려지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민비는 제가 볼 때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를 알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권력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여인인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청일전쟁 때 만약 청나라가 승리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904년에 너일전쟁이 일어납니다만 너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더라면 우리는 러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1945년에 해방되는 게 아니라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국하고 소련이 분리되면서 우리도 독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인 게 민비였고 정말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운이 좋게 일본이 너일전쟁에서 이겼던 것뿐이지 만약에 러시아 세력을 민비가 끌어들였는데 너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고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았으면 민비는 이완용 훨씬 이상 가는 매국녀라는 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을미사변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다. 그리고 분노해야 된다. 그러나 을미사변 때 민비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민비, 명성황후를 영시하는 것은 정말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민비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민비 강의를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보통 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일본의 용서와 사과를 지금도 바라고 있는 약간 좀 진보적 지식인들조차도 민비를 비판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일본하고 민비를 연결시켜서 볼 게 아니라
민비가 당시 너무나 중요한 시기, 정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조선의 왕비로서 약 20여 년간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나라 재정은 어떠했는가, 당시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세도정치기에 삼정이 문란했다라고 하는데 세도정치기 안동 김씨보다 저는 여흥 민씨가 더 엉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씨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교모 엉망이었죠. 그렇지만 민교모 아들 민영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을사지역의 체결하니까 자기라거든요. 개인적으로 민영환은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당시 권력자 집단 여흥민 씨가 너무 세도정치 이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고 나라 재정을 전부 고갈시켰던 세력이기 때문에 여흥민 씨와 함께 그들을 등에 업고 정치하려고 했던 민비를 좋은 왕비로 기억해 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모군란 때 99인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 빈민들까지 봉기하면서 민비를 잡아 죽여라라고 했고, 우리가 1894년 그 자랑스러운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걸 4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4대 강령 4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군대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 권세가 일족을 잡아 죽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권세가 일족이 바로 민비 일족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1차 봉기는 반봉건이고 2차 봉기는 반외세라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1차 봉기는 반민씨 일족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민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저는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인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해부하는 사람이 그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평가는 분명히 또 완벽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역사적 인물을 선악구도로 나누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물이 우리 국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백성을 위한 행동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놓고 생각할 때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다. 근데 완벽히 그른 그 역사적 인물에게 왜 그렇게 왜곡을 해서 그 역사적 인물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가. 난 역사학자가 관심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가 뭐다라고 감히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서를 읽거나 그럴 때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역사가들, 역사학자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과 관련돼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역사학자들이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